옛날 아주 먼 옛날에 깊은 산골짜기 맑은 물이 흐르는 어느 고요한 마을에 벼슬을 지내다 낙향한 선비의 집이 하나 있었는데 그 집에는 연화라고 불리는 참으로 곱고도 슬픈 처녀가 늙은 어머니를 모시고 살고 있었단다. 이 마을은 사방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해가 일찍 지고 달이 일찍 뜨는 곳이라 저녁이면 밥 짓는 연기가 산허리에 걸려 마치 한 폭의 그림과도 같은 풍경을 자아내곤 했지만 연화의 집만큼은 언제나 찬바람이 쌩쌩 부는 듯 쓸쓸하고 적막하기가 그지없어 마을 사람들의 안타까움을 자아내곤 했다. 본래 연화네 집안은 대대로 글을 읽고 벼슬을 하며 덕을 쌓아 인근 고을까지 그 명성이 자자했던 명문가였으나 연화의 아버지가 한양조정에서 억울한 누명을 쓰고 파직당하여 고향으로 내려온 뒤로는 가세가 급격히 기울어 끼니를 걱정해야 할 처지가 되고 말았으니 그 사연을 아는 이들은 모두 혀를 차며 동정했다. 연화의 아버지는 고향에 내려온 뒤에도 억울함을 풀지 못하고 밤마다 술과 한숨으로 세월을 보내다가 결국 화병을 얻어 자리에 눕게 되었는데 임종 직전 딸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리며 최진사라는 사람의 이름을 몇 번이고 되뇌이다가 끝내 눈을 감지 못한 채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어린 연화의 기억 속에 아버지의 마지막 모습은 피를 토하듯 최진사를 원망하던 목소리와 함께 깊이 박혔고 그날 이후로 연화는 최진사라는 사람이 아버지를 모함하여 집안을 망하게 하고 아버지를 죽음으로 내몬 철천지원수라고 굳게 믿으며 마음속에 서슬퍼런 칼날을 갈기 시작했다. 세월은 덧없이 흘러 연화는 어느덧 혼기가 꽉 찬 나이가 되었으나 기우는 집안 형편과 아버지의 비극적인 죽음 때문에 선뜻 혼담을 넣는 집안이 없어 어머니의 한숨은 날로 깊어만 갔다. 그러던 어느 늦가을 찬설이가 지붕 위에 하얗게 내려앉던 날 뜬금없이 마을의 중매쟁이 할멈이 연안의 살인문을 밀고 들어와 쭈글쭈글한 얼굴에 묘한 웃음을 띠며 놀라운 소식을 전했으니 그것은 바로 건너 마을에 사는 최부자 댁에서 연화를 며느리로 맞이하고 싶다는 청천벽력과도 같은 혼담이었다. 연화는 그 소리를 듣자마자 심장이 덜컥 내려앉고 손끝이 차갑게 식어가는 것을 느꼈는데 그 최부자 댁이 바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그토록 원망하던 원수 최진사의 집안이었기 때문이었으며 도대체 무슨 속셈으로 망한 집안의 딸을 며느리로 달라고 하는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다. 늙은 어머니는 원수의 집안이라는 사실에 펄쩍 뛰며 반대했지만 당장 겨울을 날 팩감조차 없는 처지에 최부자 댁에서 보내온 쌀과 비단은 거절하기 힘든 유혹이었고 무엇보다 연화 자신이 그 혼담을 받아들이겠다고 나섰으니 어머니는 그저 말문이 막힐 따름이었다. 연화가 원수의 아들과 혼인을 하겠다고 결심한 것은 결코 부귀영화가 탐나서도 아니요 굶주림을 면하고자 함도 아니었으며 오로지 원수의 집안 깊숙이 들어가 그들의 실체를 확인하고 기회가 된다면 아버지의 원수를 갚겠다는 무서운 집념 때문이었다. 혼례 날짜가 잡히고 마을 사람들은 원수 집안끼리 사돈을 맺는다며 수군거렸지만 연화는 귀를 닫고 방 안에 틀어박혀 밤마다 아버지의 유품인 낡은 서책을 어루만지며 마음을 다잡았고 거울 속에 비친 자신의 창백한 얼굴을 보며 눈물 대신 싸늘한 미소를 지어 보였다. 혼례를 앞둔 처녀의 마음은 의례의 설렘과 두려움으로 일렁여야 마땅하건만 연화의 가슴 속에는 오직 차가운 복수심과 비장한 각오만이 소용돌이치고 있었으니 그녀의 눈동자는 깊은 호수처럼 고요하면서도 그 바닥을 알 수 없는 어둠을 품고 있었다. 혼례를 사흘 앞둔 밤, 연화는 아무도 몰래 장롱 깊숙한 곳에 보관해 두었던 작은 괴짝 하나를 꺼내어 호롱불 아래서 조심스럽게 열었는데 그 안에는 아버지가 생전에 어머니에게 선물했던 칼날이 시퍼렇게 살아있는 은장도 하나가 비단 헝겊에 쌓여 있었다. 은장도는 본래 여인이 자신의 정절을 지키거나 위급한 상황에서 스스로를 보호하기 위해 지니는 물건이었으나
연화에게 이 은장도는 단순한 호신용 칼이 아니라 원수의 가문에 들어가 자신의 목숨을 던져서라도 아버지의 한을 풀겠다는 무서운 맹세의 징표와도 같았다. 연화는 떨리는 손으로 은장도를 꺼내어 칼집에서 칼을 뽑아보았고 호롱불빛을 받아 번뜩이는 칼날이 마치 자신의 서글픈 운명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가운 빛을 뿜어내자 그녀는 입술을 꽉 깨물며 눈을 지그시 감았다. 그녀는 숫돌을 꺼내어 밤이 깊도록 은장도의 날을 갈고 또 갈았는데 슥슥하는 소리가 고요한 방 안에 울려 퍼질 때마다 연화의 마음속에 남아있던 일말의 망설임과 두려움도 함께 갈려나가는 듯했다. 손가락 끝에 물집이 잡히고 손목이 시큰거려도 그녀는 멈추지 않았고 마침내 머리카락을 대면 스르르 잘려나갈 만큼 날카롭게 날이 서자 그제야 만족한 듯 은장도를 다시 비단 헝겊에 싸서 품속 깊은 곳에 갈무리했다. 아버지, 지켜봐 주세요. 이 불효녀가 반드시 아버지의 원통함을 씻어드리고 저 또한 뒤따라 가겠습니다. 연화는 허공을 향해 나직하게 속삭였고 창문 밖에서는 늦가을의 마른 바람이 문풍지를 세차게 흔들며 마치 그녀의 결심을 말리기라도 하듯 윙윙거리는 소리를 내었다. 드디어 혼례날 아침이 밝아오자 마을은 아침 일찍부터 잔치 준비로 시끌벅적해졌고 동네 아낙네들이 모여들어 음식을 장만하고 마당을 쓸며 분주하게 움직였지만 정작 신부인 연화의 표정은 마치 상가에 가는 사람처럼 어둡고 무거웠다. 연지 곤지를 찢고 화려한 화롯을 입은 연화의 모습은 눈이 부시게 아름다웠으나 그 아름다움 속에는 건드리면 톡하고 터질 것 같은 슬픔과 살기가 서려 있어 그녀를 단장해 주던 수모조차도 감히 말을 걸지 못하고 눈치만 살폈다. 어머니는 곱게 차려입은 딸의 모습을 보며 기쁨보다는 걱정과 회한이 앞서 눈시울을 붉혔고 연화는 그런 어머니의 손을 꼭 잡으며 어머니 부디 건강하게 오래오래 사세요. 저는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히 계세요.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마치 다시는 돌아오지 못할 길을 떠나는 사람의 마지막 인사처럼 들렸다. 마을 어귀에는 신랑 측에서 보낸 가마꾼들과 풍물패가 도착하여 꽹과리를 치고 징을 울리며 흥을 돋우었으나 연화의 귀에는 그 소리가 마치 장송곡처럼 구슬프게 들릴 뿐이었고 가마꾼들의 활기찬 고함 소리조차도 그녀의 마음을 더욱더 옥죄어 올 뿐이었다. 신랑의 얼굴은 보지 못한 채 혼례청으로 향해야 하는 관습에 따라 연화는 가마에 오르기 전 마지막으로 정들었던 집안 구석구석을 눈에 담았는데 낡은 마루와 기둥 그리고 아버지가 가꾸던 마당의 대나무 숲까지 모든 것이 가슴 시리게 다가왔다. 이제 가면 언제 다시 이 땅을 밟을 수 있을까? 살아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스치자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을 뻔했지만 품속에 숨긴 은장도의 차가운 감촉이 그녀의 정신을 번쩍 들게 만들었다. 연화가 가마에 오르자 가마꾼들은 힘차게 가마를 들어 올렸고 덩실덩실 춤을 추듯 걸음을 옮기기 시작했으며 뒤따르던 풍물패의 가락 소리가 더욱더 높아지며 마을을 떠나가는 행렬은 길게 이어졌다. 가마 안은 좁고 답답했으며 덜컹거리는 진동이 온몸으로 전해져와 멀미가 날 지경이었지만 연화는 두 손을 무릎 위에 가지런히 모으고 허리를 꼿꼿이 세운 채 한치의 흐트러짐도 없이 앉아 있었다. 가마의 작은 창틈으로 스쳐 지나가는 바깥 풍경은 붉게 물든 단풍과 낙엽이 뒹구는 쓸쓸한 가을 들판이었고 그 풍경을 바라보는 연화의 마음도 붉게 타오르다. 재가 되어버린 낙엽처럼 바스락거렸다. 산 넘고 물 건너 한참을 가야 나오는 최진사댁으로 가는 길은 멀고도 험해서 가마꾼들은 몇 번이나 쉬어가야 했고 그때마다 연화는 가마 안에서 숨을 죽인 채 다가올 운명의 시간을 기다리며 마음속으로 수백 번도 넘게 칼을 뽑았다. 넣었다 하는 상상을 했다. 길 가던 사람들이 행렬을 구경하며 저 가마 탄 색시는 전생에 나라를 구했나 보네. 저런 부잣집으로 시집을 가다니 하며 부러워하는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 소리는 연화에게 조롱처럼 들려
입술을 깨물게 만들었다. 해가 중천에 떠오르고 그림자가 짧아질 무렵 행렬은 험한 고개를 넘기 시작했는데 고개 마루턱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어찌나 매섭던지 가마의 휘장이 펄럭이며 찬바람이 들이닥쳐 연화의 몸을 오들오들 떨게 만들었다. 고개를 넘으며 잠시 가마가 멈춰선 사이 연화는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어 다시 한번 확인했는데 칼집에 새겨진 매화 문양이 그녀의 눈에 들어오자 아버지가 매화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라 가슴이 먹먹해졌다. 매화는 추운 겨울을 이겨내고 제일 먼저 꽃을 피우는 고결한 선비의 정신을 상징한다고 배웠건만 지금 자신의 손에 들린 매화는 피를 불러야 하는 살생의 도구가 되어 있으니 이 얼마나 기구한 운명인가 싶어 탄식이 절로 나왔다. 내 손에 피를 묻히는 한이 있더라도 아버지의 원한은 반드시 갚으리라. 연화는 다시 한번 굳게 다짐하며 은장도를 깊이 찔러 넣었고 그 서슬 퍼런 결기는 가녀린 여인의 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만큼 강렬했다. 다시 가마가 움직이기 시작하고 산 아래로 내려가는 길은 내리막이라 가마꾼들의 발걸음이 빨라졌는데 덜컹거림이 심해질수록 연화의 심장 박동도 빨라지며 긴장감이 고조되었다. 멀리서 최진사댁의 기와지붕이 보이기 시작하자 연화는 숨을 크게 들이마시며 마음의 준비를 했고 저 으리으리한 고래등 같은 기와집이 바로 우리 집안을 무너뜨리고 세운 것이라는 생각에 분노가 치밀어 올랐다. 마을 입구에 들어서자 동네 아이들이 뛰어나와 가마를 따라오며 노래를 불렀고 마을 사람들은 일손을 놓고 나와 구경을 하며 시끌벅적하게 떠들었지만 연화에게는 그 모든 소리가 웅웅거리는 소음으로만 들릴 뿐이었다. 최진사댁 대문 앞에는 수많은 하객이 모여 인산인해를 이루고 있었고 청사초롱이 화려하게 매달려 잔치 분위기를 한껏 돋우고 있었는데 그 화려함이 오히려 연화에게는 더욱더 큰 위화감과 슬픔을 안겨주었다. 가마가 대문 안으로 들어서고 마당 한가운데 내려지자 사방에서 환호성이 터져나왔고 수모의 부축을 받으며 가마에서 내리는 연화의 모습은 마치 하늘에서 내려온 선녀처럼 고와했지만 그 표정은 얼음장처럼 차가웠다. 땅을 딛는 발바닥의 감촉이 낯설게 느껴졌고 주위를 둘러싼 사람들의 호기심 어린 시선이 따갑게 느껴졌지만 연화는 고개를 숙인 채 오로지 발끝만 바라보며 한 걸음 한 걸음 대례청을 향해 걸어갔다. 대례청 상 앞에는 신랑이 기다리고 있었는데 연화는 감히 고개를 들어 신랑의 얼굴을 볼 생각조차 하지 않았고 그저 그가 원수의 아들이라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온몸에 소름이 돋는 듯한 거부감을 느꼈다. 사회자의 홀기 소리에 맞춰 절을 하고 술잔을 나누는 혼례의식이 진행되는 동안에도 연화의 머릿속은 온통 첫날 밤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으니 신방에 들어서면 어떻게 칼을 꺼내고 어느 순간에 찔러야 할지 머릿속으로 수없이 시뮬레이션을 돌리고 있었다. 맞절을 하기 위해 잠시 고개를 들었을 때 신랑의 옷자락과 신발이 눈에 들어왔는데 생각보다 검소하고 단정한 차림새에 의아함을 느꼈으나 이내 겉모습에 속지 말자. 뱀 같은 혀를 가진 자들이다. 라며 마음을 다잡았다. 혼례식이 끝나고 해가 서산으로 넘어가며 어둠이 깔리기 시작하자 잔치는 절정에 달해 술판이 벌어지고 노랫소리가 담장을 넘었지만 연화는 신방으로 안내되어 홀로 앉아 신랑이 들어오기만을 기다려야 했다. 신방은 따뜻하게 불이 지펴져 있었고 병풍과 보료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었지만 연화에게는 마치 감옥처럼 느껴졌고 벽에 걸린 족자 속의 글귀조차도 자신을 비웃는 듯한 느낌을 받았다. 밖에서 들려오는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잦아들고 밤이 깊어질수록 적막감이 감돌기 시작했고 연화는 긴장으로 인해 입안이 바짝바짝 마르고 손바닥에 식은땀이 흥건하게 배어나왔다. 그녀는 옷고름을 만지작거리며 품속에 은장도가 잘 있는지 확인하고 또 확인했는데 그 딱딱한 감촉만이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동아줄처럼 느껴졌고 그것이 없으면 당장이라도 무너져 내릴 것만 같았다. 문 밖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려올 때마다 심장이 쿵쿵거리고
숨이 턱턱 막혀왔지만 그녀는 애써 태연한 척하며 자세를 흐트러뜨리지 않았고 결연한 눈빛으로 문을 응시했다. 드디어 문고리가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리고 문이 열리며 신랑이 들어오는 기척이 느껴졌을 때 연화는 숨을 멈추고 온 신경을 곤두세우며 닥쳐올 운명의 순간을 맞이할 준비를 마쳤다. 신랑 서준은 조용히 문을 닫고 들어와 연화의 맞은편에 앉았는데 술 냄새가 진동할 것이라는 예상과는 달리 은은한 묵향이 풍겨와 연화는 짐짓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서준은 아무 말 없이 한참 동안 연화를 바라보다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는데 그 목소리는 생각보다 부드럽고 따뜻하여 연화의 긴장된 마음을 잠시나마 흔들어 놓았다. 먼 길 오느라 고생이 많았소. 낯선 곳이라 많이 불편하고 두려울 텐데 오늘은 그저 편안히 쉬도록 하시오라는 신랑의 말에 연화는 속으로 이자가 나를 방심하게 만들려고 수작을 부리는구나라고 생각하며 더욱더 경계심을 늦추지 않았다. 촛불이 일렁이며 두 사람의 그림자를 벽에 길게 드리웠고 방 안에는 숨막히는 침묵만이 흘렀는데 연화는 언제쯤 칼을 꺼내야 할지 기회만 엿보고 있었고 서준은 그런 연화의 속내를 아는지 모르는지 그저 묵묵히 앉아만 있었다. 연화의 눈에 비친 서준의 모습은 아버지가 그토록 미워하던 최진사와는 사뭇 다른 느낌이었지만 피는 못 속인다는 말처럼 그 역시 교활한 속내를 감추고 있을 것이라 단정 지으며 칼자루를 쥔 손에 힘을 주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더욱 세게 두드리고 부엉이 울음소리가 멀리서 들려오자 연화는 이제 더 이상 미룰 수 없다고 판단하고 결단을 내릴 순간이 왔음을 직감했다. 부인, 족두리가 무거울 터이니 제가 벗겨드려도 되겠소? 서준이 조심스럽게 손을 뻗어오자 연화는 흠칫 놀라며 몸을 뒤로 뺐는데 그 순간 품속의 은장도가 덜그럭거리며 소리를 내고 말았으니 그 찰나의 정적은 천년보다도 길게 느껴졌다. 서준의 손이 허공에 멈추고 의아한 눈빛으로 연화를 바라보았지만 연화는 당황하지 않고 매서운 눈빛으로 서준을 쏘아보며 속으로 지금이다. 지금이 아니면 기회는 없다라고 외쳤다. 그러나 차마 칼을 바로 꺼내지 못한 것은 서준의 눈빛이 너무나 맑고 슬퍼 보였기 때문이었는데 그 눈빛은 마치 죄인이 아닌 피해자를 바라보는 듯한 연민으로 가득 차 있었다. 연화는 혼란스러움과 복수심 사이에서 갈등하며 거친 숨을 몰아쉬었고 그녀의 손은 여전히 품속에 은장도를 꽉 쥐고 있었지만 손끝이 파르르 떨리는 것은 어쩔 수 없었다. 이 첫날 밤이 지나고 나면 자신의 운명은 걷잡을 수 없는 소용돌이 속으로 빠져들 것이라는 예감이 들었지만 이미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생각에 그녀는 입술을 깨물며 피맛을 보았다. 촛불 심지가 타들어가며 탁 하고 튀는 소리가 나자 연화는 깜짝 놀라 어깨를 들썩였고 그 작은 움직임 하나에도 방 안의 공기는 팽팽하게 당겨진 활시위처럼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첫날 밤의 긴장과 두려움이 무색하게도 신랑 서준은 연화의 옷깃 하나 건드리지 않은 채 그저 묵묵히 병풍 뒤편에 잠자리를 펴고 누워 뜬 눈으로 밤을 지새웠으니 날이 밝아오는 새벽닭 우는 소리에 연화는 깜짝 놀라 쪽잠에서 깨어났다. 밤새 한숨도 못 잔 탓에 눈은 파고 온몸이 쑤셔왔지만 이곳이 원수의 집안이라는 사실을 자각하자마자 정신이 번쩍 들며 품속의 은장도가 제자리에 있는지부터 확인하는 버릇은 여전했다. 창호지 문틈으로 희미하게 스며드는 푸르스름한 새벽빛은 방 안의 낯선 가구들을 비추었고 그 생경한 풍경은 연화에게 이곳이 더 이상 자신이 살던 정든 옛집이 아님을 뼈저리게 실감하게 만들었다. 서준은 이미 기침하여 밖으로 나간 뒤였고 가지런히 개어놓은 그의 이부자리를 보며 연화는 안도의 한숨과 함께 알 수 없는 묘한 불안감을 동시에 느꼈다. 새색시가 된 연화는 관례에 따라 시부모님께 문안 인사를 드리기 위해 몸단장을 해야 했는데 거울 앞에 앉아 자신의 얼굴을 들여다보니 핏기 없는 창백한 낯빛이 마치 살아있는 사람 같지가 않아 스스로도 섬뜩함을 느낄 지경이었다.
가지고 온 짐 속에서 가장 수수한 옷을 꺼내 입으며 연화는 마음속으로 다짐하기를 결코 이 집안의 부귀영화에 눈을 돌리지 않을 것이며 오로지 가문의 원수를 갚을 기회만을 노리는 차가운 이방인으로 남겠노라고 맹세했다. 방문을 열고 마루로 나서자 상쾌한 아침 공기가 폐부 깊숙이 들어왔으나 그 공기마저도 원수의 집마당을 감돌던 것이라 생각하니 숨이 턱 막히는 듯하여 연화는 저도 모르게 옷깃을 여미며 몸을 움츠렸다. 마당을 쓸던 하인들이 새 아기씨가 나오셨다며 허리를 굽혀 인사했지만 연화는 그들의 인사를 받는 둥 마는 둥 하며 싸늘한 표정으로 안채를 향해 걸음을 옮겼다. 안채 대청마루에는 시아버지인 최대감과 시어머니가 근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는데 연화가 방 안으로 들어서자 두 사람의 시선이 일제히 그녀에게 꽂혔고 그 무게감이 어찌나 무거운지 연화는 숨이 떼칠 것만 같았다. 아버지의 목숨을 앗아가고 집안을 풍비박산낸 원수 최대감의 얼굴을 바로 마주하자 가슴속 깊은 곳에서 뜨거운 분노가 치밀어 올라 손이 부들부들 떨렸지만 연화는 짐짓 고개를 숙여 그 떨림을 감추었다. 최대감은 소문으로 듣던 흉악한 인상과는 달리 병색이 완연하고 기운이 없어 보이는 노인의 모습이었는데 간간이 터져나오는 기침 소리가 꽤나 깊어 보여 연화는 속으로 하늘이 벌을 내리고 있는 것인가 하고 생각했다. 절을 올리고 고개를 들었을 때 최대감은 며느리의 얼굴을 빤히 쳐다보며 알 수 없는 깊은 한숨을 내쉬었으나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지 않고 그저 고생했다. 몸 조심하거라라는 짧은 말만 남긴 채 돌아앉았다. 아침상을 물리고 난 뒤 연화는 배정받은 별채로 돌아와 멍하니 앉아 있었는데 밖에서는 마을 사람들이 담장 너머로 기웃거리며 원수 집안에 시집온 몰락한 양반집 딸에 대해 수군거리는 소리가 바람결에 실려왔다. 즉,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그렇지. 어찌 아버지를 죽인 원수놈의 집 며느리로 들어간담. 독하기도 하지. 라는 둥 최부자 영감이 무슨 꿍꿍이가 있어서 다 망해가는 집안 딸을 데려왔겠어. 분명 뭔가 뒤가 구린 게야. 라는 둥 흉흉한 소문들이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졌다. 연화는 그 소리들을 애써 무시하려 했지만 비수처럼 날아와 가슴에 박히는 말들은 어쩔 수가 없어서 입술을 꽉 깨물어 피가 배어나올 지경이 되도록 참으며 눈물을 삼켰다. 마을 사람들의 눈에 비친 자신은 가문의 명예를 팔아먹은 비겁한 여인이거나 혹은 도끼를 품은 요물로 보일 것이 뻔했기에 연화는 더욱더 세상과의 문을 닫고 고립을 자초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연화가 친정에서 데려온 늙은 유모가 조심스럽게 방문을 열고 들어와 눈물을 글썽이며 연화의 손을 잡았는데 그녀는 연화의 어머니가 시집 올 때 데려왔던 종으로 연화에게는 어머니와 다름없는 존재였다. 아기씨, 아니 이제는 작은 마님이라 불러야지요. 어찌 이리 얼굴이 반쪽이 되셨습니까? 밤새 한잠도 못 주무신 게지요. 유모는 연화의 거칠어진 손을 어루만지며 안타까움에 발을 동동 구르다가 주위를 살피더니 목소리를 낮추어 은밀하게 속삭였다. 헌데 마님, 제가 오늘 아침 부엌에서 일하며 가만히 지켜보았는데 이 집안 분위기가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좀 다릅니다요. 하인들이 하는 말을 들어보니 신랑 되시는 도령님이 그렇게 심성이 곱고 바르다고 칭찬이 자자합디다. 연화는 유모의 말에 발끈하여 손을 뿌리치며 매몰차게 대꾸했다. 유모, 그게 무슨 소리야. 겉모습에 속지 마. 그 아비의 그 자식이라고 뱀 같은 속내를 감추고 사람을 홀리는 것일게야. 하지만 유모는 물러서지 않고 다시 한번 간곡하게 말했는데 마님, 저도 처음에는 그리 생각했습니다만 아침에 서방님이 마당에 떨어진 참새 새끼를 나무 위에 다시 올려주는 모습을 제 눈으로 똑똑히 보았습니다. 원수의 자식이라 미워하시는 마음은 알겠으나 죄 없는 사람까지 싸잡아 미워하다가는 마님 속만 더 타들어갑니다요. 조금만 마음을 열고 지켜보시는 게 어떻겠습니까?
유모의 말은 연화의 굳게 닫힌 마음에 빗장을 두드렸지만 연화는 고개를 저으며 아버지의 유언을 떠올렸고 복수심이 흐려질까 두려워 귀를 막았다. 유모는 긴 한숨을 내쉬며 물러갔지만 그녀가 남긴 말은 연화의 가슴 한구석에 작은 파문을 일으키며 계속해서 맴돌았다. 보이는 것이 전부는 아니다라는 그 평범한 진리가 과연 이 원수의 집구석에서도 통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한 것이다. 오후가 되자 서준이 서책을 한 권 들고 연화의 방을 찾았는데 그는 문 밖에서 기척을 내어 연화가 놀라지 않도록 배려한 뒤 조용히 들어와 윗목에 자리를 잡고 앉았다. 연화는 경계심 가득한 눈빛으로 그를 쏘아보았지만 서준은 전혀 개의치 않는다는 듯 부드러운 미소를 지으며 책을 펼쳐들고 나직한 목소리로 글을 읽기 시작했다. 그가 읽는 글은 사랑 타령이나 하는 한가한 시구가 아니라 옛 성현들의 지혜가 담긴 경전이었는데 낭랑하면서도 차분한 그의 목소리는 듣는 사람의 마음을 편안하게 만드는 묘한 힘이 있었다. 연화는 처음에는 귀를 막으려 했으나 점차 그 목소리에 이끌려 자신도 모르게 귀를 기울이게 되었고 글 읽는 선비의 반듯한 모습에서 도저히 간악한 원수의 아들의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어 혼란스러움만 가중되었다. 서준은 책을 읽다가 잠시 멈추고 연화를 바라보며 물었는데 부인께서는 평소에 어떤 책을 즐겨 읽으셨소? 장인어른께서 학식인 높으신 분이라 들었으니 부인 또한 글을 가까이 하셨을 줄로 아오라고 정중하게 물어왔다. 아버지 이야기가 나오자 연화는 흠칫 놀라며 날카롭게 대답했다. 저 같은 여인이 글을 알아 무엇하겠습니까? 그저 아버님 어깨너머로 몇 자 배운 것이 전부입니다. 서준은 연화의 퉁명스러운 대답에도 실망하지 않고 고개를 끄덕이며 글이란 마음을 닦는 거울과도 같으니 남녀가 유별할 이유가 없지요. 혹 읽고 싶은 책이 있다면 언제든 말씀하시오. 사랑채에 있는 서책들을 가져다 드리리다 라고 말하며 따뜻한 배려를 보였다. 연화는 그의 친절이 가식적이라 생각하려 애썼지만 그의 눈빛은 너무나 맑고 투명하여 거짓을 말하는 사람의 그것이라고는 믿기지 않았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어 밥상이 들어왔는데 상의에는 산의 진미가 가득했지만 연화의 입맛에는 모래알을 씹는 것처럼 까끌까끌하고 아무런 맛도 느껴지지 않았다. 서준은 연화가 밥을 거의 먹지 못하는 것을 보고 안타까워하며 생선살을 발라 밥숟가락 위에 올려주었는데 그 자상한 손길에 연화는 순간 울컥하여 눈물이 쏟아질 뻔했다. 아버지가 살아계실 때 밥상머리에서 반찬을 챙겨주시던 모습이 겹쳐 보였기 때문인데 원수의 아들에게서 아버지의 따스함을 느끼다니 스스로가 한심하고 죄스러워 견딜 수가 없었다. 연화는 숟가락을 내려놓고 입맛이 없습니다. 먼저 물러가겠습니다. 라고 말하며 도망치듯 방을 빠져나왔고 서준은 그런 연화의 뒷모습을 쓸쓸하게 바라보며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밤이 깊어 다시 어둠이 찾아오고 사위가 고요해지자 연화는 또다시 긴장과 두려움 속에 갇히게 되었는데 문 밖에서 들려오는 바람 소리조차도 누군가 자신을 해치러 오는 발자국 소리처럼 들려 소스라치게 놀라곤 했다. 서준은 저녁 식사 후 한참이 지나서야 방으로 돌아왔는데 손에는 작은 다과상이 들려 있었고 은은한 국화차 향기가 방 안을 가득 채웠다. 밤이 긴데 차라도 한 잔 드시고 주무시오. 국화차는 심신을 안정시키는데 좋다고 하더이다. 서준은 찻잔을 연화 앞으로 밀어주며 권했는데 그 향기가 어찌나 좋은지 연화의 긴장된 신경을 스르르 풀어주는 듯했다. 차를 마시며 두 사람은 말없이 마주 앉아 있었는데 촛불 아래 비친 서준의 여벌굴은 그림처럼 단정하고 우수 어린 분위기를 풍겨 연화는 저도 모르게 그를 훔쳐보게 되었다. 그러던 중 밖에서 와장창 하는 소리와 함께 하인의 비명소리가 들려왔는데 깜짝 놀란 서준이 문을 열고 나가보니 어린 여자 하인이 실수로 귀한 도자기를 깨뜨리고 벌벌 떨며 울고 있었다. 집사 어른이 달려와 호통을 치며 매를 들려고 하자 하인은 살려달라고 애원했고 연화는 문틈으로 그 광경을 지켜보며
이제 저 양반의 본색이 드러나겠구나. 제 아비처럼 하인을 매질하겠지. 라고 생각하며 숨을 죽였다. 하지만 서준은 급히 집사를 말리며 하인을 일으켜 세우더니 사람이 다치지 않았으면 되었다. 물건이야 다시 구하면 그만인 것을 어찌 사람에게 매질을 하려 하느냐 라고 부드럽게 타이르며 하인을 돌려보냈다. 집사는 난처한 표정을 지었지만 서준의 단호한 태도에 물러갔고 그 모습을 지켜본 연화는 머리를 한 대 얻어맞은 듯 큰 충격을 받았다. 자신이 알고 있던 원수의 집안 사람들은 피도 눈물도 없는 악마와 같은 존재들이었는데 눈앞에서 본 서준의 행동은 성인군자가 따로 없을 정도로 인자하고 덕망이 높았으니 연화의 머릿속은 뒤죽박죽 엉켜버리고 말았다. 방으로 돌아온 서준은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다시 자리에 앉았지만 연화는 더 이상 그를 예전과 똑같은 눈으로 바라볼 수가 없게 되었다. 도련님, 어찌하여 그 아이를 벌하지 않으셨습니까? 귀한 물건을 깼으면 마땅히 벌을 받아야 하거늘. 연화가 짐짓 떠보는 말투로 묻자 서준은 담담하게 대답했다. 실수였을 뿐이지 고의가 아니지 않소.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이에게 매질을 더한다면 그것이 어찌 사람의 도리라 하겠소. 물건은 깨지면 버리면 되지만 사람의 마음은 한 번 깨지면 다시 붙이기 어려운 법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연화의 가슴 속에서 무언가가 쿵 하고 내려앉는 느낌이 들었는데 그것은 자신이 그동안 쌓아왔던 증오의 벽에 작은 균열이 생기는 소리였다. 아버지를 죽게 만든 원수의 핏줄이라는 사실은 변함이 없건만 눈앞에 있는 이 남자의 인품은 도저히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묘한 힘을 가지고 있었기에 연화는 괴로움에 몸서리쳤다. 품속의 은장도는 여전히 차갑고 날카롭게 날이 서 있지만 그것을 쥐고 있는 연화의 손은 점점 힘을 잃어가고 있었고 마음속에서는 정말 이 사람이 원수란 말인가? 혹시 내가 뭔가 잘못 알고 있는 것은 아닐까 하는 의구심이 싹트기 시작했다. 밤바람이 문풍지를 흔들며 윙윙 소리를 내었지만 이제 그 소리는 연화에게 두려움보다는 깊은 고민과 번뇌를 안겨주는 자장가처럼 들려왔다. 서준은 그날 밤도 연화에게 손끝 하나 대지 않고 자신의 잠자리에 누워 조용히 잠을 청했는데 규칙적으로 들려오는 그의 숨소리를 들으며 연화는 뜬 눈으로 밤을 지새우며 혼란스러운 마음을 다스려야 했다. 촛불이 다 타들어가고 어둠이 짙게 깔린 방 안에서 연화는 몰래 은장도를 꺼내어 보았지만 어둠 속에서도 번뜩이는 칼날이 왠지 모르게 서글프고 무겁게 느껴져 차마 오랫동안 쳐다보지 못하고 다시 품속에 넣었다. 원수의 집에서 느끼는 이 낯선 친절과 따스함은 연화에게 있어 고문과도 같았으니 차라리 모질게 대하고 학대했다면 마음 편히 복수의 칼을 갈 수 있었을 텐데 이렇게 나오니 복수의 명분이 자꾸만 흐릿해지는 것 같아 두려웠다. 내일은 또 어떤 일이 벌어져 나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지. 연화는 다가올 날들이 두려우면서도 한편으로는 알 수 없는 기대감에 가슴이 두근거렸다. 마을에는 어느새 최부자댁 새 며느리에 대한 소문이 조금씩 바뀌어 돌기 시작했는데 처음에는 독한 년이라 욕하던 사람들도 하인들을 통해 흘러나온 이야기를 듣고는 새색시가 아주 얌전하고 기품이 있다더라. 서준 도령이 끔찍이 아낀다더라 하는 식으로 말이 바뀌어 갔다. 하지만 연화의 마음속 전쟁은 이제 막 시작되었을 뿐이었고 진실을 알기 전까지는 누구도 믿을 수 없다는 그녀의 고집은 아직 꺾이지 않았다. 깊은 밤, 잠들지 못한 연화는 창문을 살며시 열고 밤하늘의 달을 올려다보았는데 둥근 달은 말이 없이 그저 차가운 빛만 뿌리고 있어 그녀의 답답한 속을 풀어주지는 못했다. 아버지, 제가 흔들리지 않게 붙잡아 주소서. 연화의 간절한 기도는 밤하늘로 흩어졌고 산골 마을의 밤은 그렇게 깊어만 갔다. 계절은 어느덧 깊어져 마당의 감나무 가지 끝에 매달려 있던 마지막 잎새마저 차가운 바람에 흩날려 떨어지고 하늘에서는 희끗희끗한 눈발이 날리기 시작하여 온 세상을 하얗게 덮어버리니 연화의 마음속에도
시린 겨울이 찾아온 듯했다. 시집 온 지 어느새 한 달이 넘었건만 연화는 여전히 안채와 별채만을 오가며 그림자처럼 지내고 있었고 남편 서준과의 사이는 겉보기에는 부부였으나 속을 들여다보면 남남보다 못한 서먹한 거리가 유지되고 있었다. 서준은 매일 밤 연화의 방을 찾아와 책을 읽거나 다과를 나누며 따뜻한 눈길을 보냈지만 연화는 그 눈길이 부담스러워 외면하기 일쑤였고 혹여나 그 다정함에 마음이 녹아내릴까봐 스스로를 더욱 엄격하게 채찍질하며 경계의 벽을 높이 쌓았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이란 것이 묘하여 한결같은 서준의 배려와 인품은 연화의 굳어버린 심장에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으니 그녀는 밤마다 품속의 은장도를 만지작거리며 흔들리는 자신을 다잡느라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내야 했다. 그러던 어느 날 오후 서준이 볼 일이 있어 이웃 마을에 출타하고 집안이 절간처럼 고요해진 틈을 타 연화는 답답한 마음에 사랑채 근처를 서성거렸는데 평소에는 하인들이 지키고 있어 접근하기 어려웠던 그곳이 텅 비어 있어 호기심이 발동했다. 사랑채는 남자들의 공간이라 안주인이라 해도 함부로 드나들 수 없는 곳이었으나 연화는 이 집안의 비밀을 캐내고 원수의 약점을 잡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주위를 살피며 조심스럽게 마루 위로 올라갔다. 문틈으로 새어나오는 은은한 묵향이 코끝을 스치자 옛날 아버지가 글을 쓰시던 모습이 떠올라 가슴이 릿해졌고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문고리를 잡아당겨 드르륵 문을 열고 안으로 발을 들여놓았다. 방 안은 주인의 성품을 닮아 정갈하고 깔끔하게 정돈되어 있었으며 벽면 가득 채워진 서책들과 가지런히 놓인 붓과 벼루는 학문을 숭상하는 집안의 기풍을 그대로 보여주고 있었다. 연화는 방 안을 천천히 둘러보며 혹시라도 집안을 무너뜨린 음모의 증거라도 있을까 싶어 서랍을 열어보고 문서들을 들추어 보았지만 그곳에는 오직 경전과 시문집들만이 가득할 뿐 수상한 것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실망감을 안고 돌아서려던 찰나 그녀의 눈길이 책장 가장 높은 곳에 보관된 낡은 서책 한 권에 머물렀는데 비단 보자기에 정성스럽게 쌓여있는 그 모습이 예사롭지 않아 보였다. 연화는 까치발을 하고 조심스럽게 그 책을 꺼내어 보자기를 풀어보았는데 책 표지를 보는 순간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으며 숨이 턱 막히는 충격에 휩싸였다. 그것은 바로 아버지가 평생을 바쳐 집필했던 문집이었으며 집안이 몰락하면서 뿔뿔이 흩어져 사라진 줄로만 알았던 아버지의 피와 땀이 서린 유물이었던 것이다. 손끝이 파르르 떨려 책을 넘기기조차 힘들었으나 연화는 간신히 책장을 넘겨 그 안에 담긴 아버지의 필체를 확인하고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어찌하여 이것이 여기에 있단 말인가? 우리 집안을 짓밟고 뺏어온 전리품으로 여기는 것인가? 연화의 눈에서 분노의 눈물이 솟구쳤고 원수의 집안이 아버지의 소중한 유품을 훔쳐다가 장식품처럼 놓고 즐겼을 것이라 생각하니 치가 떨려 견딜 수가 없었다. 그러나 다시 한번 책을 자세히 들여다보니 이상한 점이 눈에 들어왔는데 낡고 해진 표지는 새 비단으로 꼼꼼하게 배접되어 있었고 찢어진 부분은 정성스럽게 이어 붙여져 있어 마치 보물처럼 귀하게 다루어진 흔적이 역력했다. 훔쳐온 물건이라기엔 너무나 지극정성으로 보관된 모습에 연화의 분노는 잠시 갈 길을 잃고 혼란스러움으로 바뀌었다. 그때 뒤에서 인기척이 느껴지더니 방문이 열리고 서준이 들어왔는데 그는 외출해서 예상보다 일찍 돌아온 모양이었다. 연화는 소스라치게 놀라 책을 등 뒤로 감추며 일어섰지만 서준은 이미 그녀가 무엇을 보고 있었는지 눈치챈 듯했다. 부인, 놀라게 해드려 미안하오. 그 책을 보고 계셨군요. 서준의 목소리는 평소처럼 차분했으나 어딘가 모르게 깊은 슬픔이 묻어났다. 연화는 도끼를 품은 눈으로 그를 노려보며 쏘아붙였다. 이것이 왜 여기에 있습니까? 우리 집안을 망하게 하고 뺏어온 것입니까? 아버님의 피눈물이 서린 이 책을 보고 즐거워하셨습니까?
그녀의 목소리는 분노로 인해 날카롭게 갈라졌고 그동안 참아왔던 울분이 댐이 터지듯 쏟아져 나왔다. 서준은 연하의 서슬퍼런 추궁에도 당황하지 않고 천천히 다가와 연하가 쥐고 있는 책을 부드럽게 감싸 쥐었는데 그의 따뜻한 손길에 연하는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다. 부인, 오해하지 마시오. 이 책은 뺏어온 것이 아니라 장터의 헌 책방을 떠돌던 것을 제가 어렵게 구하여 모셔온 것입니다. 서준의 말에 연화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코웃음을 쳤다. 거짓말 마십시오. 원수의 자식이 어찌하여 아버님의 책을 구한단 말입니까? 저를 조롱하려고 꾸며낸 말이 아닙니까? 연화는 책을 가슴에 품고 서준을 밀쳐내려 했지만 서준은 그 자리에 무릎을 꿇고 앉아 정중하게 고개를 숙였다. 제 아버님과 장인어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저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허나 저는 어려서부터 이 책을 읽으며 글을 배웠고 글쓴이의 고매한 인품을 흠모해 왔습니다. 비록 세상이 그분을 버렸다 해도 저에게는 영원한 스승님이십니다. 서준의 고백은 연화에게 큰 충격을 안겨주었는데 원수의 아들이 아버지를 스승으로 여기고 흠모했다는 사실은 도저히 받아들이기 힘든 역설이었다. 연하는 멍한 표정으로 서준을 내려다보았고 서준은 말을 이어갔다. 이 책이 비를 맞고 흙바닥에 굴러다니는 것을 보았을 때 제 마음이 찢어지는 듯했습니다. 그래서 몰래 거두어 닫고 고쳐서 이곳에 모셔두고 밤마다 읽으며 그분의 뜻을 기리고자 했을 뿐입니다. 부인께서 불쾌하시다면 당장 돌려드리리다. 서준의 눈시울이 붉어지는 것을 본 연화는 말문이 막혔고 그 진심 어린 태도 앞에서 자신이 품고 있던 적개심이 얼마나 초라한 것인지 깨닫게 되었다. 방을 뛰쳐나온 연화는 자신의 처소로 돌아와 이불을 뒤집어 쓰고 엎드려 소리 죽여 울었는데 혼란스러운 마음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아버지를 존경한다는 그 말이 진심이라면 왜 그의 아비인 최대감은 우리를 멸망시켰단 말인가? 아들은 효자고 아비는 악당이란 말인가? 아니면 이 모든 것이 나를 속이기 위한 거대한 연극이란 말인가? 연하는 머리가 터질 듯이 아파왔고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어 보았지만 이제 그 칼날은 예전처럼 날카롭게 빛나지 않고 흐릿하게만 보였다. 칼을 쥔 손에 힘이 들어가지 않았고 서준의 슬픈 눈동자가 자꾸만 아른거려 칼끝을 겨눌 대상을 잃어버린 느낌이었다. 저녁이 되자 눈발은 더욱 굵어져 한방눈이 되어내렸고 온 세상은 하얗게 변하여 적막감만이 감돌았다. 연하는 저녁 식사도 거른 채 방 안에 틀어박혀 있었는데 밖에서 유모가 들어와 조용히 밥상을 내려놓으며 말을 건넸다. 마님, 곡기를 끊으시면 아니 됩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으나 서방님께서 사랑채에서 술 한잔 안 하시고 밤하늘만 쳐다보고 계십니다요. 그 뒷모습이 어찌나 쓸쓸해 보이던지 제 마음이 다 짠했습니다. 유모의 말에 연하는 가슴 한구석이 욱신거리는 것을 느꼈지만 짐짓 모른 체하며 돌아누웠다. 내버려 두게. 그 사람 속을 누가 알겠나. 하지만 유모는 나가지 않고 주저주저 하다가 품속에서 무언가를 꺼내어 연화에게 내밀었다. 이건 마님 몰래 제가 주방 어른께 들은 이야기입니다만 사실 최 대감마님께서 요즘 밤마다 악몽을 꾸시며 헛소리를 하신답니다. 여복의 친구, 내가 자네를 볼 면목이 없네. 내 이 빚을 어찌 다 갚을꼬 하시면서 우신다지 뭡니까? 그 친구라는 분이 혹시 돌아가신 바깥어른이 아니실런지요. 유모의 말은 연화의 귀에 천둥소리처럼 꽂혔고 그녀는 벌떡 일어나 앉아 유모의 팔을 잡았다. 그게 정말이냐? 최대감이 아버지를 부르며 울더란 말이냐? 유모는 고개를 끄덕이며 예, 분명합니다요. 아무래도 우리가 모르는 깊은 사연이 있는 게 틀림없습니다. 원수가 아니라 혹시 빚쟁이한테 쫓기던 걸 도와주려다 오해가 생긴 건 아닐까요? 라고 조심스럽게 덧붙였다. 연하는 그 말을 듣고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충격을 받았는데 그동안 철석같이 믿어왔던 원수라는 단어가 뿌리째 흔들리는 순간이었다.
아버지가 돌아가실 때 최진사의 이름을 부르며 피를 토했던 것이 원망이 아니라 회한이나 미안함이었다면? 만약 내가 헛다리를 짚고 은인에게 칼을 겨누고 있는 것이라면? 꼬리에 꼬리를 무는 의문들이 연화의 머릿속을 헤집어 놓았고 그녀는 더 이상 가만히 앉아 있을 수만은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다. 진실을 밝혀야 했다. 그것이 설령 자신이 평생 믿어온 신념을 무너뜨리는 일이라 할지라도 이제는 확인해야만 했다. 밤이 깊어 삼경이 지나자 연화는 결심을 굳히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녀는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고 정갈하게 머리를 빗은 뒤 품속의 은장도를 다시 한번 단단히 챙겼다. 이번에는 누군가를 찌르기 위해서가 아니라 진실을 마주하고 만약 자신의 오해였다면 그 칼로 스스로 목숨을 끊어 사죄하겠다는 비장한 각오였다. 그녀는 방문을 열고 눈 내리는 마당으로 나섰는데 차가운 눈발이 얼굴을 때렸지만 뜨겁게 달아오른 그녀의 열기를 식히지는 못했다. 그녀의 발걸음은 서준이 머물고 있는 사랑채가 아니라 집안의 가장 큰 어른이자 모든 비밀의 열쇠를 쥐고 있는 최대감의 안채를 향하고 있었다. 안채마당에는 고요한 정막만이 흐르고 있었고 최대감의 방에서는 희미한 불빛만이 새어나오고 있었다. 연화는 마루 위로 올라가 꿇어앉아 목소리를 가다듬었다. 아버님, 며느리 연화입니다. 드릴 말씀이 있어 밤늦게 찾아왔습니다. 잠시 후 안에서 기침 소리가 들리더니 들어오너라 하는 힘없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연화는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고 들어갔는데 방 안에는 약 냄새가 진동하고 있었고 최대감은 병색이 완연한 얼굴로 이불에 기대 앉아 있었다. 그의 곁에는 놀랍게도 연화의 집 안방에 걸려 있었던 아버지가 가장 아끼던 십장생도 병풍이 펼쳐져 있었다. 그 병풍을 보는 순간 연화는 확신했다. 이 집안은 우리 집안을 무너뜨린 약탈자가 아니라 무너져가는 집안의 흔적을 필사적으로 지키려 했던 수호자일지도 모른다는 것을. 최대감은 며느리의 눈길이 병풍에 머무는 것을 보고 쓸쓸하게 웃으며 입을 열었다. 이 병풍이 나직지. 내 아비가 나에게 맡긴 것이다. 언젠가 다시 찾으러 오겠다고 약조하고는 끝내 오지 못했지. 최대감의 눈가에 물기가 어렸고 연화는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버님, 어찌하여 제게 진실을 말씀해 주지 않으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은 아버님을 원수라 욕하고 저 또한 아버님을 죽이고자 칼을 품고 들어왔습니다. 도대체 저희 집안과 아버님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 것입니까? 최대감은 연화의 품속에서 은장도의 자루가 살짝 보이는 것을 눈치챘지만 놀라거나 화내지 않고 그저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네가 나를 원수로 알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다. 그럼에도 내 아들과 혼인시킨 건 너를 내 며느리로 삼아서라도 내 아비와의 약속을 지키고 싶어서였다. 내 이제 살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너에게 모든 것을 털어놓으마. 최대감은 손짓으로 벽장 속의 낡은 함을 가리켰고 연화에게 그것을 가져오라 일렀다. 연화는 홀린 듯이 함을 가져와 대감 앞에 놓았고 대감이 떨리는 손으로 함을 열자 그 안에는 누렇게 바랜 문서 꾸러미가 가득 들어 있었다. 이것들을 보아라. 내 아비가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옥살이를 할 때 그 빚을 갚기 위해 내가 대신 변제하고 받아둔 차용증들과 땅 문서들이다. 관아놈들이 네 집안 재산을 몰수하려 할 때 내가 빚쟁이 행세를 하며 이 문서들을 들이밀어 겨우 뺏기지 않고 지켜낼 수 있었다. 네가 보기에 내가 네 집안 재산을 뺏은 것처럼 보였겠지만 실은 네 아비의 피 같은 유산을 지키기 위해 내가 악역을 자처한 것이다. 최대감의 고백은 연화의 가슴을 후벼 팠고 그녀는 믿을 수 없는 현실 앞에 넋을 잃고 말았다. 하지만 아버지는 돌아가실 때 아버님의 이름을 부르며 원통해 하셨습니다. 그것은 어찌 된 일입니까? 연화가 울먹이며 묻자 최대감은 눈물을 흘리며 대답했다. 그건 원망이 아니라 미안함 때문이었을 게다. 평생지기 친구인 나에게 집만 지우고 간다는 자책감. 그리고
너를 부탁한다는 유언이었겠지. 나도 네 아비가 그리 허망하게 갈 줄은 몰랐다. 내가 조금만 더 빨리 손을 썼더라면. 최대감의 목소리는 흐느낌으로 바뀌었고 방 안은 두 사람의 슬픔으로 가득 찼다. 연화는 그제야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것을 느꼈다. 서준의 낯선 친절, 집안 곳곳에 남아있는 아버지의 흔적들, 그리고 최대감의 알 수 없는 한숨까지 자신이 원수라 믿고 죽이려 했던 사람들이 실은 세상에서 유일하게 자신과 아버지를 지켜주려 했던 은인들이었다는 사실에 연화는 참을 수 없는 부끄러움과 죄책감을 느꼈다. 그녀는 품속의 은장도를 꺼내어 바닥에 내려놓았고 쨍그랑하는 소리가 정적을 깨뜨렸다. 그 소리는 연화의 복수심이 깨어지는 소리이자 동시에 그녀를 짓누르던 무거운 짐이 내려지는 소리이기도 했다. 그때 방문 밖에서 서준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버님, 연화 부인이 안에 계십니까? 밤이 늦었습니다. 서준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었고 연화는 황급히 눈물을 닦으며 문을 바라보았다. 이제 그녀는 서준을 그리고 이 집안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게 되었다. 더 이상 원수의 소굴이 아닌 자신이 평생 갚아야 할 은혜의 보금자리로, 그러나 이미 칼을 품고 들어왔던 자신의 죄를 어떻게 씻어야 할지 연화의 마음은 또 다른 파도에 휩쓸리기 시작했다. 문이 열리고 서준이 들어서자 세 사람은 말없이 서로를 바라보았고 그 눈빛 속에는 수많은 감정과 이야기가 오가고 있었다. 눈 내리는 겨울밤, 차가운 공기 속에서도 방 안에는 비로소 진실의 온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다. 서준이 방 안으로 들어서자 순간 정적이 흘렀고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와 눈물 범벅이 된 연화, 그리고 회한에 잠긴 최대감의 모습이 한눈에 들어와 그는 사태를 짐작할 수 있었으나 짐짓 모른 채 하며 조용히 문을 닫았다. 연화는 남편에게 자신의 사리를 들켰다는 수치심과 죄책감에 고개를 들 수 없어 바닥에 엎드린 채 흐느꼈는데 서준은 천천히 다가와 바닥에 떨어진 은장도를 주워 들었다. 차가운 금속성이 서준의 손에 닿았으나 그는 그것을 불길한 흉기로 보지 않고 연화가 감당해야 했던 고통의 무게로 여겼기에 칼집에 칼을 조심스럽게 밀어 넣으며 나직이 말했다. 이 칼이 그동안 부인의 가슴을 얼마나 찔러댔을지 짐작조차 하기 어렵구려. 이제 이 칼은 제 할 일을 다 했으니 다시는 꺼낼 일이 없을 것이오. 서준의 목소리에는 비난이 아닌 깊은 연민과 위로가 담겨 있어 연화의 굳었던 마음을 녹여내었다. 최대감은 아들의 현명한 처신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며느리를 향해 손을 뻗었는데 거칠고 투박한 그 손은 평생을 친구와의 의리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던 세월의 흔적이었다. 아가, 네가 나를 죽이려 했다 하여도 나는 너를 탓할 수 없다. 모든 것은 내 부족함 탓이니 이제 그 무거운 짐을 내려놓고 편안해지거라. 최대감의 용서에 연화는 참았던 오열을 터뜨리며 시아버지의 무릎을 잡고 용서를 빌었다. 아버님, 제가 어리석어 은혜를 원수로 갚으려 했습니다. 이 죄를 어찌 씻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저를 내치시고 벌하여 주십시오. 그러나 최대감은 고개를 저으며 네가 내 며느리가 되어준 것만으로도 나는 친구에게 빚을 갚은 셈이다. 이제 우리는 한 가족이니 지난 일은 덮어두자. 라고 말하며 연화의 등을 토닥였다. 그날 밤 서준과 연화는 함께 최대감의 방을 나와 눈 쌓인 마당을 가로질러 별채로 돌아왔는데 올 때와는 달리 두 사람 사이의 공기는 한결 부드럽고 따뜻해져 있었다. 방으로 돌아온 연화는 서준 앞에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정중히 사죄하려 했으나 서준은 그녀를 일으켜 세우며 자리에 앉혔다. 부인, 부부란 허물을 덮어주고 아픔을 나누는 사이라 들었소. 부인이 겪은 고초를 생각하면 내 마음이 미어지는데 어찌 사죄를 받겠소. 그저 이제라도 진실을 알게 되어 다행일 뿐이오. 서준은 연화의 언손을 자신의 두 손으로 감싸 쥐어 녹여주었고 연화는 생전 처음 느껴보는 남편의 온기에 가슴이 벅차오름을 느꼈다.
그동안 원수의 자식이라 밀어내고 경계했던 서준의 눈동자 속에 비친 자신의 모습은 더 이상 도끼 품은 자객이 아니라 사랑받는 아내의 모습이었다. 연화는 서랍 깊숙한 곳에서 비단 보자기를 꺼내어 서준이 건네준 은장도를 다시 쌌는데 이번에는 품속에 숨기기 위해서가 아니라 영원히 봉인하기 위해서였다. 매듭을 묶으며 연화는 마음속으로 아버지, 이제 이 칼은 필요 없게 되었습니다. 아버지가 믿고 의지하셨던 친구분의 집에서 저는 평생 갚아야 할 은혜를 입었습니다. 부디 하늘에서 지켜보시며 이 못난 딸을 용서하시고 두 분의 우정이 저희를 통해 이어지게 하소서라고 기도했다. 은장도가 장롱 깊은 곳으로 들어가자 연화의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던 거대한 바위 덩어리도 함께 사라진 듯 홀가분해졌고 비로소 그녀는 긴장의 끈을 놓고 깊은 안도의 숨을 내쉴 수 있었다. 방 안의 촛불은 여전히 일렁였으나 그 빛은 더 이상 불안하게 흔들리지 않고 두 사람의 앞날을 축복하듯 밝고 따뜻하게 타올랐다. 다음 날 아침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햇살이 유난히 눈부시게 느껴져 연화가 눈을 떴을 때는 이미 해가 중천에 떠 있을 무렵이었다. 시집온 후 처음으로 단잠을 잔 연화는 개운한 몸과 마음으로 자리에서 일어났고 밖에서는 처마 끝에 매달린 고드름이 녹아 물방울이 똑똑 떨어지는 소리가 경쾌하게 들려왔다. 연화는 정갈하게 세수를 하고 머리를 빗어 넘긴 뒤 옥색 저고리와 다홍치마를 꺼내 입었는데 그 모습이 마치 갓 피어난 매화꽃처럼 화사하고 아름다웠다. 방문을 열고 나가자 마당의 눈은 햇살을 받아 보석처럼 반짝였고 하인들은 분주하게 움직이며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다. 연화가 부엌으로 들어서자 부엌 어멈과 찬모들이 깜짝 놀라며 길을 비켰는데 연화는 소매를 걷어붙이며 오늘은 제가 아버님 진지를 직접 지어 올리고 싶습니다. 라고 말했다. 연화는 쌀을 씻어 불리고 잣을 곱게 갈아엎은 시아버지를 위한 잣죽을 쓰기 시작했는데 그 손길 하나하나에 정성과 감사의 마음을 듬뿍 담았다. 불 조절을 하며 나무 주걱으로 죽을 젓는 동안 구수한 냄새가 부엌을 가득 채웠고 그 냄새는 집안 전체에 퍼져나가며 지난밤에 우울했던 기운을 말끔히 씻어내는 듯했다. 하인들은 새아기 씨가 원수의 집안이라며 독을 품고 있다는 소문이 사실이 아니었음을 저리도 곱고 효성이 지극한 분임을 깨닫고는 서로 마주보며 빙그레 웃음을 지었다. 연화의 얼굴에는 땀방울이 맺혔지만 입가에는 옅은 미소가 번졌고 그 모습을 먼 발치에서 지켜보던 서준의 마음에도 봄눈 녹듯 따스한 기운이 스며들었다. 죽상이 차려지고 연화가 직접 소반을 들고 안채로 들어가자 최대감은 놀란 눈으로 며느리를 맞이했다. 몸도 피곤할 터인데 이 늙은이를 위해 직접 죽을 쏘았느냐. 최대감의 목소리는 떨렸고 연화는 공손히 상을 올리며 대답했다. 아버님, 그동안 불효가 막심했습니다. 비록 솜씨는 부족하나 정성을 다해 만들었으니 드시고 기운을 차리소서. 최대감은 며느리가 떠주는 죽을 받아 먹으며 눈시울을 붉혔고 그 맛은 세상 그 어떤 진수성찬보다도 달고 고소했다. 서준도 옆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며 흐뭇해했고 세 사람 사이에는 더 이상 오해나 원망의 장벽이 존재하지 않았다. 그 아침 식사는 단순한 끼니가 아니라 해체되었던 두 집안이 진정한 가족으로 거듭나는 성스러운 의식과도 같았다. 식사를 마친 후 연화는 서준에게 한 가지 부탁을 했는데 그것은 바로 창고에 보관되어 있던 아버지의 옛 서책들을 꺼내어 햇볕에 말리고 정리하고 싶다는 것이었다. 서준은 흔쾌히 수락하며 하인들을 시켜 책들을 마당에 펴놓은 멍석 위로 옮기게 했고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먼지를 털고 찢어진 곳을 보수하며 책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책장마다 베어있는 아버지의 손때와 필적을 보며 연화는 잠시 슬픔에 잠기기도 했으나 옆에서 묵묵히 도와주는 서준의 존재가 큰 위로가 되었다. 이 책에는 장인어른의 혼이 담겨 있습니다. 앞으로는 우리가 잘 보관하여
후대에도 그 뜻이 전해지도록 합시다. 서준의 말에 연하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버지가 남긴 유산이 끊어지지 않고 이어질 수 있게 해준 남편에게 깊은 감사를 느꼈다. 마을 사람들은 최대감댁 담장 너머로 보이는 이 평화로운 풍경을 보며 또다시 수군거리기 시작했는데 이번에는 흉보는 소리가 아니라 칭송하는 소리였다. 거북에 내가 뭐라던가 최부자 영감이 덕이 있으니 며느리도 복덩이가 들어온 게지. 두 사람이 마주 앉아 책을 정리하는 모습이 마치 한 쌍의 원앙 같구먼. 사람들의 입을 타고 퍼진 소문은 금세 마을 전체로 퍼져나갔고 그동안 연환의 집안을 동정하고 최대감을 의심하던 시선들도 점차 따뜻한 눈길로 바뀌어 갔다. 마을의 어른인 촌장 영감도 지나가다 들러 흐뭇한 표정으로 그 모습을 지켜보고는 이제야 이 마을에 드리웠던 먹구름이 거치는구나. 옛 선비의 올곧은 정신이 사위와 딸을 통해 다시 꽃피우게 되었으니 이 얼마나 경사스러운 일인가 라며 덕담을 건넸다. 오후가 되자 연하는 집안의 곳간을 열어 떡과 술을 마련하여 마을 사람들을 대접했는데 이는 시아버지의 쾌차를 기원하고 그동안 심려를 끼쳐드린 마을 분들에게 감사를 표하기 위함이었다. 사람들이 마당에 모여들어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웃음꽃을 피우자 적막했던 최대감 댁은 오랜만에 사람 사는 온기로 가득 찼다. 연하는 사람들 사이를 오가며 부족한 것이 없는지 살폈고 그 단아하고 기품 있는 모습에 마을 안악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얼굴만 고운 줄 알았더니 마음씨는 더 곱네 그려. 최진사 댁 복 터졌네. 이런 칭찬을 들을 때마다 연하는 부끄러워 얼굴을 붉혔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는 잃어버렸던 자존감과 소속감이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다. 해가 뉘엿뉘엿 넘어가고 잔치가 파할 무렵 서준은 연하를 데리고 뒷산 언덕에 올랐는데 그곳에는 연하 아버지의 묘소가 멀리 내려다 보이는 자리가 있었. 두 사람은 나란히 서서 붉게 물든 노을을 바라보며 잠시 침묵했는데 불어오는 바람이 더 이상 차갑지 않고 시원하게 느껴졌다. 서준이 먼저 입을 열었다. 부인, 저기 보이는 장인어른의 묘소에 조만간 함께 찾아가 인사를 올립시다. 가서 말씀드립시다. 두 분의 약속이 지켜졌다고. 그리고 우리가 그 뜻을 이어받아 잘 살겠노라고. 연하는 서준의 옆모습을 바라보며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의 눈물이 아니라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예, 서방님, 꼭 그리하겠습니다. 아버지께서도 무척 기뻐하실 것입니다. 연하는 이제 알 것 같았다. 복수란 칼로 찌르고 피를 보는 것이 아니라 억울함을 풀고 잘못된 것을 바로잡아 모두가 평안해지는 것임을. 아버지가 진정으로 원했던 것은 원수를 갚는 것이 아니라 딸이 행복하게 살면서 가문의 명예를 되찾는 것이었음을 깨닫게 된 것이다. 최대감이 지켜준 재산과 서준의 사랑은 아버지가 딸에게 남겨준 마지막 선물이었고 연화는 그 선물을 소중히 가꾸어 나가리라 다짐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길게 늘어지며 하나로 겹쳐졌고 산 아래 마을에서는 집집마다 저녁 짓는 연기가 평화롭게 피어올랐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연화는 문득 자신의 손을 잡은 서준의 손을 꽉 쥐어 보았는데 서준 또한 힘주어 마주 잡아주었다.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그 어떤 언어보다도 강렬한 약속이었으며 앞으로 닥쳐올 그 어떤 시련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을 주었다. 대문에 들어서자 청사초롱의 불이 밝혀져 있었는데 처음에 시집 올 때 보았던 그 불빛은 처연하고 슬퍼 보였으나 지금은 마치 두 사람을 반겨주는 등불처럼 따스하고 정겹게 느껴졌다. 마당에 들어선 연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고 초승달이 은은하게 미소 짓듯 떠있는 것을 보며 마음속으로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이제 편히 쉬세요. 저는 행복해지겠습니다. 사랑채에서는 최대감이 창문을 열고 들어오는 아들 며느리를 바라보며 미소 짓고 있었고 유모는 부엌에서 따뜻한 생강차를 끓이며 흥얼흥얼 콧노래를 부르고 있었다.
집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던 긴장과 냉기는 완전히 사라지고 그 자리에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사랑이 채워졌다. 연화가 자신의 방으로 돌아와 촛불을 켜자 방 안은 아늑한 빛으로 가득 찼고 그녀는 더 이상 밤을 두려워하지 않게 되었다. 이불을 펴고 자리에 눕자 서준이 들어와 곁에 누웠고 두 사람은 서로를 마주보며 말없이 미소를 나누었다. 긴 겨울밤이 지나고 진정한 봄이 오고 있음을 알리는 평온한 밤이었다. 차가운 겨울바람이 맹위를 떨치던 산골 마을에도 어김없이 봄 기운이 스며들기 시작했으니 겨우내 꽁꽁 얼어붙었던 계곡물은 졸졸졸 경쾌한 소리를 내며 흐르고 양지바른 담장 밑에는 노란 복수초가 수줍게 고개를 내미는 계절이 돌아왔다. 연화의 마음속에 자리 잡았던 시린 겨울도 물러가고 따스한 봄볕이 가득 차오르니 최진사 댁의 안팎은 이전과는 전혀 다른 활기와 온기로 채워지고 있었다. 마당에 쌓여있던 눈이 녹아내린 자리에는 파릇파릇한 새싹이 돋아났고 연화는 아침마다 마당에 나와 그 여린 생명들을 들여다보며 생전 처음 느껴보는 평화로움과 기쁨을 만끽하곤 했다. 이제 그녀의 얼굴에서는 서슬퍼런 도끼나 그늘을 찾아볼 수 없었으며 대신 복숭아꽃처럼 발그레한 생기와 은은한 미소가 자리 잡아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환하게 밝혀주었다. 집안의 살림을 도맡게 된 연화는 타고난 부지런함과 지혜로움으로 안채를 알뜰살뜰 꾸려 나갔는데 묵은 먼지를 털어내고 곳간을 정리하며 하인들을 다독이는 솜씨가 어찌나 야무진지 칭찬이 자자했다. 하인들은 더 이상 연화를 망한 집안의 딸이라 수군거리지 않았고 오히려 우리 작은 마님이라 부르며 진심으로 따르고 존경하게 되었으니 이는 연화가 먼저 그들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와 배려를 아끼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연화는 친정에서 배운 대로 장을 담그고 김치를 담그며 집안의 음식 맛을 되살려 놓았고 끼니 때마다 구수한 밥 냄새와 맛있는 반찬 냄새가 담장을 넘어온 마을에 퍼져나가게 했다. 최대감 댁이 예전에는 그저 재물만 많은 차가운 부잣집이었다면 이제는 사람 냄새가 나고 정이 넘치는 덕망 있는 가문으로 다시 태어나고 있었다. 병석에 누워있던 최대감의 건강도 하루가 다르게 호전되어 갔는데 이는 명의의 약 덕분이기도 했지만 무엇보다 며느리 연화의 지극정성, 어린 간호와 집안의 화목한 기운 덕분이었다. 최대감은 이제 지팡이를 짚고 마당을 거닐거나 사랑채 쓴마루에 앉아 따뜻한 햇볕을 쬐며 책을 읽을 수 있을 정도로 기력을 회복했다. 그는 마당에서 바쁘게 움직이는 며느리의 모습을 볼 때마다 흐뭇한 미소를 지으며 혼잣말을 하곤 했는데 여복의 친구 자네 딸이 우리 집안을 살려내고 있네. 자네가 보내준 복덩이가 내 목숨도 살리고 집안도 일으키니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꼬 라며 하늘에 있는 친구에게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최대감의 눈빛에서는 더 이상 죄책감이나 회한의 그림자가 보이지 않았고 친구와의 약속을 지켰다는 안도감과 자식들을 향한 깊은 사랑만이 가득했다. 서준과 연화 부부의 금슬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는데 두 사람은 마치 한 쌍의 원앙처럼 늘 함께하며 서로의 그림자가 되어주었다. 서준은 학문에 정진하는 틈틈이 연화에게 글을 가르쳐 주기도 하고 연화가 수놓는 옆에서 시를 읊어주기도 하며 밤늦도록 도란도란 이야기꽃을 피웠다. 연화는 서준의 깊은 학식과 올곧은 성품을 존경하게 되었고 서준은 연화의 단아함과 강인한 내면을 사랑하게 되었으니 두 사람 사이에는 그 어떤 비밀이나 오해도 끼어들 틈이 없었다. 예전에는 서로를 경계하며 침묵만이 흘렀던 방 안은 이제 서로를 아끼는 다정한 눈빛과 웃음소리로 가득 찼고 촛불이 꺼진 뒤에도 두 사람의 대화는 끊이지 않고 이어지곤 했다. 어느 화창한 봄날 서준은 연화에게 나들이를 제안했는데 행선지는 다름 아닌 연화 친정아버지의 산소였다. 두 사람은 정성스럽게 마련한 제수 음식을 싸들고 산길을 올랐는데 길가에는 진달래와 개나리가 흐드러지게 피어 있어 마치 두 사람의 앞길을 축복해주는 듯했다.
산소에 도착한 두 사람은 자풀을 뽑고 봉분을 다듬은 뒤 술 한 잔을 올리며 절을 했는데 연화의 눈에는 눈물이 고였지만 그것은 슬픔이 아닌 벅찬 감동의 눈물이었다. 아버지, 저 왔습니다. 서방님과 함께 왔어요. 아버지가 믿으셨던 친구분의 아들이 저의 낭군이 되었습니다. 이제 저는 더 이상 외롭지도 슬프지도 않습니다. 연화의 목소리는 산바람을 타고 메아리쳐 퍼져나갔고 무덤가의 잔디들도 부드럽게 흔들리며 대답하는 듯했다. 서준 또한 장인어른의 묘수 앞에 무릎을 꿇고 맹세했는데 장인어른, 따님을 제 목숨보다 귀하게 여기며 평생을 아끼고 사랑하겠습니다. 아버님께서 못다 이루신 뜻을 저희가 이어받아 세상에 덕을 베풀며 살아가겠습니다. 부디 편히 잠드소서 라고 말하는 그의 음성은 듬직하고 결연했다. 두 사람은 준비해간 음식을 나누어 먹으며 아버지에 대한 추억을 이야기했는데 연화는 아버지가 생전에 즐겨 부르시던 시조를 읊었고 서준은 그에 화답하며 시간 가는 줄을 몰랐다. 산에서 내려오는 길, 서준은 연화의 손을 꼭 잡고 걸음을 맞추었는데 그 맞잡은 손을 통해 전해지는 온기는 두 사람을 하나로 묶어주는 단단한 끈과도 같았다. 봄이 무르익어 농번기가 시작되자 마을은 눈코 뜰 새 없이 바빠졌는데 최대감 댁은 마을 사람들을 돕기 위해 곳간 문을 활짝 열었다. 춘궁기가 찾아와 양식이 떨어진 집에는 쌀을 나누어 주고 일손이 부족한 집에는 하인들을 보내어 모내기를 돕게 하였으니 마을 사람들은 입을 모아 최대감 댁을 칭송했다. 연화는 직접 새참을 만들어 논두렁으로 날라다 주기도 했는데 양반집 마님 체면에 흙을 밟는 것을 마다하지 않는 그녀의 소탈한 모습에 마을 안악들은 감동하여 눈시울을 붉히기도 했다. 옛날 선비 어른이 살아계실 때도 그리 인심이 좋으시더니 그 딸이 시집와서도 그 덕을 베푸는구먼. 사람들의 칭찬 소리가 높아질수록 연화는 더욱 겸손하게 고개를 숙이며 이것이 바로 아버지가 원하던 삶의 방식임을 가슴 깊이 새겼다. 어느 날 저녁, 연화는 서준과 함께 사랑채 서재에 앉아 아버지의 유품인 책들을 정리하고 있었는데 책갈피 사이에서 낡은 편지 한 통이 툭 하고 떨어졌다. 서준이 주워 펼쳐보니 그것은 연화의 아버지가 최대감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였는데 미처 붙이지 못한 채 책 속에 남겨져 있었던 모양이었다. 벗이여, 내 비록 억울하게 세상을 떠나나 자네가 있어 마음이 놓이네. 내 딸 연화를 부탁하네. 훗날 자네 아들과 연을 맺어준다면 더 바랄 것이 없겠네. 편지를 읽어 내려가는 서준의 목소리가 떨렸고 연화는 쏟아지는 눈물을 주체할 수가 없었다. 그것은 두 사람의 만남이 우연이나 악연이 아니라 아버지들의 깊은 우정과 약속으로 맺어진 천생연분이었음을 증명하는 확실한 증표였다. 그날 밤, 연화는 장롱 깊숙이 넣어두었던 은장도 상자를 꺼내어 보았는데 이제 그 칼은 두려움이나 복수의 상징이 아니라 가문을 지키려 했던 아버지의 사랑과 자신의 어리석었던 과거를 일깨워주는 교훈의 물건으로 느껴졌다. 그녀는 상자를 부드러운 천으로 한 번 더 감싸서 가장 깊은 곳에 갈무리하며 다시는 이 칼을 꺼내볼 일이 없기를, 그리고 훗날 자식들에게는 이 칼에 얽힌 슬픈 사연 대신 사랑과 용서의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다짐했다. 서준은 그런 연화의 어깨를 감싸 안으며 부인, 이제 과거의 아픔은 그 상자 속에 영원히 가두어두고 우리는 내일의 희망만을 이야기합시다. 라고 속삭였다. 계절은 흘러 여름이 다가오고 있었고 최대감 댁 마당의 감나무에는 풋감이 주렁주렁 매달려 풍성한 가을을 예고하고 있었다. 연화의 몸에도 새로운 생명이 찾아왔다는 기쁜 소식이 전해지자 집안은 그야말로 잔칫집 분위기가 되었다. 최대감은 덩실덩실 춤이라도 출 듯 기뻐하며 이제야 내 친구 볼 면목이 섰다. 대를 이을 손자가 생긴다니 이보다 더 큰 경사가 어디 있겠느냐 라며 하인들에게 떡과 고기를 돌리라고 호통을 쳤다. 서준은 연화가 혹여 몸이라도 상할까봐
안절부절 못하며 그녀의 손발이 되어주려 했고, 연하는 그런 남편의 유난스러움이 싫지 않아 행복한 비명을 질렀다. 뱃속의 아이는 두 집안의 화해와 결합을 완성하는 결실이자 사랑의 증거였기에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이의 탄생을 기다렸다. 비가 촉촉이 내리는 어느 여름밤, 서준과 연하는 빗소리를 들으며 대청마루에 나란히 앉아 부채질을 하고 있었다. 마당의 풀벌레 소리와 처마 끝에서 떨어지는 빗물 소리가 어우러져 한 폭의 수묵화 같은 정취를 자아내고 있었다. 서준이 연화에게 물었다. 부인, 처음 시집 오던 날 품속에 칼을 숨기고 왔을 때 얼마나 무섭고 떨리셨소. 그때 내가 좀 더 일찍 마음을 알아주지 못한 것이 묻내 미안하오. 연화는 서준의 손을 잡으며 고개를 저었다. 아니옵니다, 서방님. 그 칼이 있었기에 서방님의 따뜻함을 더 깊이 깨달을 수 있었고 제 어리석음을 베어낼 수 있었습니다. 그 모든 과정이 있었기에 지금의 행복이 더욱 소중하게 느껴집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깊은 신뢰와 사랑을 확인했고 그 눈빛 속에는 지난날의 고통과 시련을 함께 이겨낸 부부만이 가질 수 있는 단단한 유대감이 서려 있었다. 연화는 이제 더 이상 과거에 얽매이지 않고 당당한 한 가문의 안주인이자 사랑받는 아내, 그리고 곧 태어날 아이의 어머니로서 살아갈 준비를 마쳤다. 그녀가 꿈꾸던 복수는 상대를 파멸시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행복하게 잘 사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으로 완성되었으며 원수의 집이라 여겼던 이곳은 이제 세상에서 가장 따뜻하고 안전한 보금자리가 되었다. 밤이 깊어지자 비는 그치고 구름 사이로 둥근 보름달이 얼굴을 내밀어 세상을 환하게 비추었다. 서준은 밤 공기가 차니 그만 들어갑시다 라고 말하며 연화를 부축해 방으로 들어갔고 방 안에는 미리 켜둔 촛불이 은은하게 일렁이고 있었다. 서준이 촛불을 끄자 방 안은 어둠에 잠겼지만 창호지 문을 통해 들어오는 달빛이 두 사람의 이불 위를 하얗게 비추어 주었다. 부인, 고맙소. 내 곁에 와주어서, 그리고 우리 집안을 지켜주어서. 서준의 나직한 고백에 연화는 저야말로 고맙습니다. 저를 기다려주시고 품어주셔서요. 라고 답하며 그의 품에 얼굴을 묻었다. 마을의 개 짖는 소리도 잦아들고 풀벌레 소리만이 자장가처럼 들려오는 고요한 밤이었다. 최대감의 방에서도 고른 숨소리가 들려오고 하인들의 처소에서도 평온한 잠기운이 감돌았다. 연화는 눈을 감으며 오늘 하루의 행복을 되새겼고 내일 아침에 눈을 뜨면 또다시 펼쳐질 평범하지만 소중한 일상을 기대하며 스르르 잠이 들었다. 그녀의 꿈속에서는 아버지가 환하게 웃으며 머리를 쓰다듬어 주셨고 넓은 들판에는 매화꽃이 만발하여 향기를 뿜어내고 있었다. 옛날 이야기는 여기서 끝이 나지만 사람들은 그 후로도 오랫동안 최부자댁 며느리의 지혜와 덕행을 이야기하며 칭송했다고 한다. 가문을 멸망시킨 원수의 아들과 혼인하여 복수의 칼을 갈았으나 결국은 사랑과 용서로 가문을 다시 일으키고 진정한 행복을 찾은 연화의 이야기는 밤이 깊도록 잠 못 이루는 사람들의 머리맡에서 따뜻한 위로와 희망이 되어 주었다. 바람이 자고 달빛이 고요한 이 밤. 모든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잠을 청해보는 것은 어떨까? 연화가 찾은 평화가 오늘 밤 당신의 꿈속에도 찾아들기를 바라며 이야기는 여기서 매듭을 짓는다.